그런 사람 만나보셨을 겁니다.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뒷말로는 당신의 허물을 퍼뜨리는 사람. 술자리에서는 형님, 누님 하며 다정하게 굴더니 돌아서선 그 사람, 좀 이상하더라 하며 비웃는 이들. 이 세상엔 겉과 속이 다른 웃음이 있습니다. 표정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냉랭한 사람. 그 웃음 뒤에는 칼날처럼 차가운 의도가 숨어 있죠. 사람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화낼 때가 아니라 웃으면서 속을 감출 때입니다. 그 미소는 위로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은 계산과 탐욕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럽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흉계를 품은 자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어선 안 된다. 그는 벼슬길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권세 앞에서는 공손했지만 그 권세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들 말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게 될까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그보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심을 드러내면 상처받을까봐, 자기 이익이 끊길까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웃음으로 위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는 겉모습을 중요시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쉬워졌죠. 정약용이 살던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덕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권력의 향기에 취한 양반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민심서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믿을 수 없고 마음만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속습니다. 정성을 다해 믿고 같이 웃고 비밀을 나누고 그렇게 가까워졌다고 믿는 순간 등 뒤에서 비수가 꽂히죠. 배신이란 건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할 수 없거든요. 그저 타인이니까. 배신은 사랑의 잔해입니다. 한때 믿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그만큼 깊이 상처가 남는 거죠.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모순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 역시 가까운 벗의 거짓 고변으로 유배를 갔으니까요. 그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지 말고 나의 허물을 살펴라. 남의 거짓에 분노하기보다 내가 그 거짓에 기대지 않았는가 돌아보라. 그 말은 냉철했습니다. 남의 두 얼굴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 웃음에 안심했던 건 아닌가 묻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란 늘 이런 경계 위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야만 관계가 시작되고 그 믿음이 깨져야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배신은 인간의 본성이라기보다 신뢰가 깨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정약용은 달리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다만 이익이 있을 때 더 빨리 변할 뿐이다. 그는 인간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직시했죠. 그렇기에 그의 철학은 차갑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사람을 의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되 그 마음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인간의 성숙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한때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심만이 배신당합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상처는 당신이 인간을 진심으로 믿었던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외로이 밥을 지으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마음을 속였던가?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침묵으로 그를 베고 있진 않은가? 인간의 두 얼굴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도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사람, 그 웃음의 밑바닥엔 무엇이 있을까요? 정약용은 인간이 위선적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 그는 인간이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는 두려움 때문에 속임을 택한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죠. 그 순간의 웃음은 평화를 지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웃음인데 속으로는 불편하고 억눌린 마음이 쌓입니다. 그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또는 조용히 뒤에서 다른 말을 낳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씨앗이지요. 정약용은 벗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침묵을 믿어라. 말은 순간의 표정이고 침묵은 마음의 진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짓된 미소를 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래서 사람들은 웃음으로 자기 방어를 합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본능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집단에서 버림받는다는 건 곧 죽음이었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좋은 표정을 연습합니다. 그 표정이 생존의 수단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오늘날 그 본능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사람들은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다 이해해요. 그 말 뒤에는 얼마나 많은 억눌림이 숨어 있을까요? 정약용은 애절량이라는 글에서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꿰뚫어 봤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하지만 그 감춤이 깊을수록 허물은 드러난다. 즉, 거짓된 웃음은 잠시 사람을 살리지만 결국 그 거짓이 마음의 짐이 되어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관원이 정약용에게 찾아와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대감, 저는 늘 웃으며 대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웃음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눈이 웃지 않는데 어찌 믿겠소? 그 짧은 대화 속엔 인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은 표정에 스며듭니다. 억지로 감춘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웃음을 가면처럼 씁니다. 왜냐면 진심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상처받기 쉬우니까요. 우리는 모두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지만 괜찮아라고 말했던 순간. 그때의 웃음은 우리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 미묘한 간격이 쌓여 배신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허위의 미소로 지은 관계는 결국 진심 앞에서 무너진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허위 속에서도 희망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은 거짓을 짓지만 결국 진심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 진심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안의 불안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죠. 우리의 거짓된 웃음은 사실 살아남고 싶다는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혼자 남기 싫은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웃음으로 위장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함부로 단죄하기보단 그 속의 불안을 봐야 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측은지심이란 바로 그런 시선입니다. 겉의 행동보다 그 안의 두려움을 먼저 보는 마음. 배신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불안입니다. 그 불안이 클수록 사람은 자신을 더 화려하게 포장하죠.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이고 싶은 지독한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인간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지요. 그는 벗을 사귈 때 반드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대의 말은 믿되 그대의 마음은 관찰하리라. 이 한 문장에는 정약용이 평생 보고 배운 인간의 실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학문과 의리로 맺은 벗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바람이 바뀌자 그 벗들은 하나둘 그를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모른 채 했고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약용은 배신을 경험한 뒤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즉, 인간의 이중성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겉마음과 속마음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겉마음은 세상과 맞닿은 얼굴, 속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내면의 진심.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겉마음으로만 살아갑니다. 남이 좋아할 말, 남이 듣고 싶은 표정, 남이 칭찬할 행동만을 하죠.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자는 자신을 속이고 속으로만 착한 자는 세상을 속인다. 즉, 겉과 속이 분리된 삶은 결국 스스로를 해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에게 진심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심은 겉과 속이 싸우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싸움이 잦을수록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한 번쯤 그런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로 대했지만 속으론 이젠 그만 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던 때. 그 마음을 누르고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선 괜히 허무하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건 감정의 위선이 아니라 겉마음과 속마음의 불화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괴리를 해결하려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정심이라 불렀습니다. 정심이란 진심을 고백하는 용기이자 남의 평가보다 자기의 양심을 기준 삼는 힘입니다. 그에게 위선은 단순히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위선은 미숙한 진심의 그림자일 뿐이라 했습니다. 즉, 아직 진심으로 살 용기를 얻지 못한 사람의 방어막이죠. 그래서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위선은 그가 진심을 찾고 있다는 신호다. 얼마나 따뜻한 통찰입니까? 거짓된 사람을 단죄하기보다 그 거짓 뒤에 숨어있는 진심의 흔적을 보라 한 것입니다. 실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배신한 벗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 역시 두려움 속에 살았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피첩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대들이 나를 버렸으나 나 또한 세상을 버렸으니 어찌 원망하랴. 이 말은 원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체념과 이해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위선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을 포용했습니다. 그 포용이 바로 철학이자 연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경계 위를 걷습니다. 진심을 보이면 손해볼까 두렵고 위선을 쓰면 마음이 병듭니다. 정약용은 이 둘 사이의 다리를 찾으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되 말의 때를 알아라. 즉, 진심을 아무 데서나 흩뿌리지 말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라는 뜻입니다. 진심은 강물이 아닙니다. 넘치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너무 가두면 썩어버립니다. 그 균형이 바로 정심의 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속고 또 속이게 되는 이유는 이 경계를 아직 배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겉의 웃음과 속의 진심이 완전히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말은 힘을 가집니다. 그게 정약용이 말한 성실의 미학이었습니다. 진심과 위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족과 일터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가족은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를 묶지만
그 안에서도 웃음 뒤에 침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서운함이 켜켜이 쌓이지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됐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나를 너무 쉽게 잊는구나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픔을 감추기 위해 나온 말이지요. 배우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부부들은 싸우기보다 조용한 위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괜히 말해봤자 싸움만 될까봐 서운한 마음을 웃음으로 덮습니다. 그 미소가 평화를 지켜주는 듯하지만 그 속에서 대화는 천천히 죽어갑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가면을 정의 굳음이라 불렀습니다. 정이 식은 게 아니라 표현이 굳어버린 상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사랑이 있어도 전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얼굴을 씁니다. 상사는 미소로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평가를 내리고, 동료는 친근하게 대하지만 기회 앞에서는 먼저 등을 돌립니다.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계산합니다. 이 또한 현대의 위선이죠. 그러나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이 위선은 악이라기보다 생존의 언어입니다. 조선시대의 관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벼슬아치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현실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는다. 그가 보기에 권력의 위선은 인간의 본능이 체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웃는 얼굴로 서로를 속이는 구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진심만 말하자고 외치면 세상은 금세 무너질 겁니다. 진심은 날카로워서 아무 데서나 던지면 상처가 되니까요. 그래서 정약용은 위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이 없는 세상은 야만이다. 그러나 위선이 진심을 가릴 때 그때가 혼란이다. 즉, 인간의 관계에는 적당한 가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가면이 얼굴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늘 그 경계 위를 걷습니다. 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팀원들과 잘 지내야 하지만 언제든 나를 평가할 사람들입니다. 그의 미소에는 책임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위선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사회적 생존의 표정입니다. 다만 그 표정이 오래되면 마음이 지칩니다. 정약용은 이런 피로를 심기의 소모라 불렀습니다. 즉, 마음의 기운이 새어나가는 상태. 진심을 억누르고 살아가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그는 그 공허를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병이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솔직해지기도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 솔직한 말이 곧 문제 있는 사람으로 찍히니까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말은 바르게 하되 반드시 덕으로 싸매라. 즉, 진실을 전할 때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전할 때는 왜 이제야 말하냐는 반발보다 그럴 용기를 냈구나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부부의 신의를 논하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다름은 허물이 아니나 그 다름을 감추면 병이 된다. 요즘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쉽게 주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진심을 숨깁니다. 정약용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진심은 드러내야 하나 드러냄의 시기를 알아야 한다. 결국 관계란 진심과 위선이 맞부딪히며 유지되는 묘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면을 눈치채면서도 그 가면 너머의 진심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인간관계의 온기입니다. 배신은 언제나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배신은 인간관계의 끝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 이해의 시작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없이 배신을 떠올렸습니다. 벗의 고변으로 벼슬을 잃고 10여 년을 외딴 바닷가에서 견뎠으니까요.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변심을 함께 믿는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철학적이고 잔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가 변할 가능성까지도 포용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을 확실한 신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에게 믿음은 불완전한 수용이었습니다.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저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일 뿐이라고요. 따라서 배신이란 악의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흔들림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경험한 뒤에도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면 그대의 마음이 갇히고 사람을 이해하면 그대의 마음이 넓어진다. 그는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에 머물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평생 내 마음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시련입니다. 그 시련은 믿음의 본질을 묻습니다. 나는 왜 그를 믿었는가? 그 믿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내 외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었나? 정약용은 이런 자문을 통해 참된 믿음은 기대가 아니라 이해라고 보았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욕망에서 오지만 이해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인간관계에서도 이 철학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지라고 가정합니다. 그 가정이 깨지는 순간 배신이라는 감정이 찾아오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의 기대대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변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바라보는 일이다. 그것은 신뢰이자 인내이자 결국은 자기 수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배신은 우리에게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나약함,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 이 두 본성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의 외딴 산골에서 자신을 고변한 벗의 이름을 매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름을 부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를 용서함이 아니라 이해함이다. 이 말 속엔 인류의 윤리보다 더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용서는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행위지만 이해는 옆에서 함께 보는 행위입니다. 그는 배신자를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흔들린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바로 인간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배신에 너무 익숙합니다. 정치의 배신, 돈의 배신, 심지어 가족의 배신까지.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으나 양심은 배신하지 못한다. 그 말은 인간의 마음 속엔 아직 돌아올 자리, 부끄러움의 불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배신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거짓된 웃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의 두려움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왜 그런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해의 마음이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허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허위를 깨달음으로 가는 어둠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거짓이 있어야 진실이 드러나고 배신이 있어야 신뢰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탓하면서도 결국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은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남의 시선에 따라 감정이 출렁이지 않는 마음. 누가 내게 등을 돌려도 내 진심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 그는 이를 정좌의 덕이라 불렀습니다. 몸을 가만히 두고 마음을 거울처럼 가라앉히는 연습. 그러면 마음의 밑바닥에서 욕망과 불안, 두려움이 모두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위선을 본다고요. 위선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수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닦지 않으면 탐욕이 그 자리를 메운다. 그에게 진심은 수행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닦는 마음의 훈련. 벗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 일. 그 단순한 전환이 바로 진심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솔직한 사람을 불편해하니까요. 직장에서는 너무 정직하면 위험하다고 하고 관계에서는 솔직하면 상처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타협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자기 안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대신 타인의 기대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심기의 혼탁이라 불렀습니다. 즉, 마음의 공기가 탁해진 상태. 그는 하루를 마치며 자신에게 세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나는 진심을 속이지 않았는가? 둘째, 오늘 나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셋째, 오늘 나는 나를 꾸미려 하지 않았는가? 그 세 가지가 지켜지면 비록 가난해도 평안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자기 점검이 바로 위선의 시대를 이겨내는 가장 실질적인 철학이 아닐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이미지, 사회적 역할, 평판이 중요시되며 진심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진심이 사라지면 관계는 공허해지고 성공도 덧없어집니다. 정약용은 그 공허함을 허명이라 불렀습니다. 허명은 달콤하나 오래 머물면 쓴다. 그는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대의 칭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진심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의 평화. 그 중심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침묵의 힘을 배워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새고 침묵하면 마음이 모인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SNS, 대화, 여론 속에서 진심은 점점 조용한 목소리가 됩니다. 정약용이라면 아마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진심은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 행동의 온기 속에만 머문다. 그러니 진심으로 산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 속에서 작게 실천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서 한 번 호흡을 고르는 것.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 그 사람의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위선은 빠르게 번지지만 진심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의 역사를 진심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번성해도 결국 세상을 지탱하는 건 몇몇 사람들의 조용한 진심이라고요. 그는 말년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다 얻지 못했으나 내 마음 하나는 잃지 않았다. 그 문장은 오늘날에도 울림을 줍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시절은 고요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을 모함했던 벗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보다 더 넓은 마음이었죠. 그는 그들을 이해했고 그들의 두려움마저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라는 걸. 정약용은 인간을 냉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나의 허물이다. 그를 탓하기보다 나를 닦을 일이다. 그의 철학은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연민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상처투성이었더라도 그는 그 상처를 통해 사람의 본질을 봤습니다. 사람이란 믿고 싶어하는 존재다. 믿고 싶기에 속고 믿고 싶기에 상처받는 것. 그러나 그 믿음이 끊기면 인간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배신당한 마음은 한동안 세상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상처를 통해 다시 믿을 힘을 배웠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되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믿되 맹목으로 두지 말라. 의심과 믿음이 함께 있을 때 마음은 평화롭다. 그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믿음은 완벽한 신뢰가 아닙니다. 의심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서는 용기. 그게 진짜 믿음이자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논밭을 일구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배신한 조정 대신 평범한 백성들이 스승이자 벗이 되었죠. 그 속에서 그는 새로운 인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권력도 허위도 위선도 없는 소박한 진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심은 드물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깊은 깨달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본래 선하지만 탐욕과 두려움이 덮어 가릴 뿐. 그 덮개를 벗기면 누구나 마음에 맑은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남긴 문장 중 가장 유명한 한 줄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나 또한 사람으로 살 수 없다. 그는 끝까지 인간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는 순진한 믿음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한 지혜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배신을 당했더라도 웃음 뒤에 거짓을 보았다 하더라도 인간 전체를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의 반대편에는 늘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관계의 철학입니다. 그는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 속에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인간의 배신 속에서 발견한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의 조용한 평화였습니다. 그는 심경밀엄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세상을 믿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선의 불씨가 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세상은 여전히 배울 만하다. 그 불씨가 바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상처 주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진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사람을 믿는 용기, 한 번 더 내 마음을 닦는 인내. 그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배신은 나를 버린 일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한 일이다. 결국 배신은 인간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깊이를, 관계의 진심을 배우게 되니까요. 그러니 오늘 누군가의 이면에 실망했다면 그 사람의 두려움과 나의 허망함을 함께 끌어안아 보십시오. 그 포용이 바로 철학의 완성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 안에도 그대를 닮은 두려움이 있다. 그 문장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그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배신조차 당신을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